자,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상속증여세 세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금, 조세의 개념, 그 다음에 세금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상속세하고 증여세, 오늘은 개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증여에 있어서는 부동산이 가장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개념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상속증여세가 어떤 건지, 그다음에 이제 주로 상속증여를 하는데 금을 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골드바와 상속증여 재밌는 이야기 한번 알아보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고 하나의 세법에 있습니다. 거기에 조문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이 뭐냐?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부동산, 영어로는 리얼 이스테이트고 immovable에서 움직일 수 없는 거죠. 한자도 마찬가지로 움직일 수 없는 재산이다. 이건 아마 일본어에서 따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뜻은 움직여 옮길 수 없는 재산이다. 토지나 건물, 수목 따위다. 민법상에도 정의가 있습니다. 98조에 보면 물건의 정의가 있습니다. 물건이라면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그러니까 유체물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물건이죠, 그죠? 눈에 보이는 거고, 기타 자연력, 전기 이런 건 눈에 보이질 않죠. 그리고 이제 99조에 보면 부동산 동산에 대해서 정의가 있는데,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이렇게 이제 부동산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산은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전부 다 동산으로. 자, 그럼 여기서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농작물은 이제 토지 위에서 자라는 식물이죠. 이 농작물이 동산인가 부동산인가? 자, 이게 민법 99조에 보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되어 있죠. 이 정착물은 움직이지 않고 붙어 있는 물건이죠. 그러니까 뭐 건물이라든지 구축물이라든지 이런 물건은 당연히 부동산으로 보는데 그 위에 있는 수목 아니면 나무, 잎목 또 농작물, 수목에 붙은 과일 이런 것도 전부 다 부동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일 같은 경우는 수확을 했으면 과일을 따서 따로 모아놓은 그거는 동산이죠, 그죠? 그렇지만 일단 나무에 열매가 맺혀 있는 상태, 그 상태는 부동산으로 봅니다. 자, 토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토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는 부동성, 움직이지 못한다.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그죠? 이 지구의 지각 위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속성입니다. 영원히 가는 거죠. 토지가 없어지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절대 가치를 지닌다. 그럼 세 번째로는 부정성입니다. 이 정자는 정가하다는 정자죠, 그죠? 그러니까 증가할 수가 없다. 토지는 비생산성이다. 토지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거죠. 다만 뭐 바다를 메꿔서 간척사업 같은 걸로 조금 넓힐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토지는 늘릴 수 없다. 그게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개별성. 이 토지마다 특징이 다 있는 거죠, 그죠? 이 다른 걸로 대체를 할 수가 없다. 비대체성입니다. 반면에 그 부동산의 또 일종인 건물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건물은 일단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죠?
토지는 부동성이지만 건물은 이동이 가능하다. 두 번째로 비영속성입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감가상각에 대해서 허물어야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죠? 비영속성이다. 그 다음으로는 생산 가능하죠. 똑같은 건물을 찍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연립주택을 여러 채 건설할 수도 있고 아파트를 여러 동 건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동질성이죠. 뭐 거의 비슷합니다. 그죠? 토지가치 개별성이 아니라 동질성을 지닌다. 자, 조금 전에 봤듯이 이제 부동산은 크게 토지하고 건물, 건축물이라 그러죠. 토지하고 건물로 나누어집니다. 토지는 해당 법이 이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분류가 28개로 되어 있고요. 지목, 그러니까 토지의 그 형태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이면 밭이죠, 그죠? 답, 논이고, 대지, 뭐,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임야, 잡종지, 이런 식으로 종류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은 건축법에 나와 있습니다. 건축물은 크게 이제 주택하고 상가로 나눠지고요. 주택도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으로 나눠집니다. 단독주택은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단독주택하고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이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아파트, 그 다음에 다세대, 또 다가구하고 다세대는 틀립니다. 다음 페이지에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연립주택, 기숙사 이런 게 공동주택에 들어갑니다. 상가도 이제 제1종 건생, 제2종 건생, 뭐 문화시설, 집회시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나눠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중주택은 일반적으로 학생이라든지 직장인이 장기간 사용하는 욕실은 있고 밥은 지어 먹을 수 없는 3층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자, 이 토지 관련한 거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라고 그랬죠, 그죠? 이게 이제 2016년부터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로 불렀는데, 그전에는 이 법률 이름이 여러 가지로 바뀌었습니다. 토지 가격, 우리가 일반적으로 토지는 공시지가라고 여러분들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시지가라 그러고, 그 다음 주택 가격은 이 단독주택, 공동주택으로 나뉩니다. 단독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상가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은 또 개별 가격이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가구 주택이 있고 다세대 주택이 있다 그랬죠. 다가구는 단독주택으로 보고 다세대는 공동주택으로 본다 그랬죠. 이 차이는 뭐냐면 가장 큰 차이는 등기를 할 수 있느냐, 구분 등기를 할 수 있느냐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이 방이 여러 개라도 한 주인 하나만 이 주택 전체에 대해서 한 사람 각각 등기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구분 소유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여러 명이 이제 각각 구분 등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연립, 다세대, 다가구 거의 비슷한데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보시면 주택으로 쓰이는 면적은 똑같습니다. 660제곱미터 이하니까 한 200평? 그죠?
200평 정도 다 합쳐서, 이게 이제 여러 개 층이니까 다 합쳐서 그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으로 쓸 수 있는 평수는 다가구는 3층 이하입니다. 다세대 연립은 4층 이하입니다. 조금 틀리죠, 그죠? 연립주택은 이제 200평 이상입니다. 연립주택이 좀 더 다세대 주택보다 크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5층 이상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틀리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다가구하고 다세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단독주택이냐, 공동주택이냐. 자,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듯이 상속세란 어떤 분이 돌아가셨을 때 재산을 무상으로 상속받았으면 그때 내는 세금이 상속세입니다. 반면에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든지 아니면 아주 낮은 가격으로 재산을 받았을 때 그때 증여세를 냅니다. 그래서 상속세하고 증여세의 관계를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하고 증여세는 공통점이 재산의 무상이전이라고 그랬죠.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면 상속세나 증여세 중에 하나를 내야 됩니다. 다만 그 원인은 틀리죠. 상속세 같은 경우는 사망을 원인으로 하거나 아니면 실종신고, 실종선고, 법원에서 선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죽음으로써 정여를 한다든지 유언으로 정여를 하는 것. 이 두 개는 정여지만 상속세 대상입니다. 그리고 정여 같은 경우는 살아서 생전에 무상이전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측면은 똑같지만 원인은 틀리다.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의 관계를 보면 증여세는 상속세에 대한 보완세라는 겁니다. 왜냐? 증여세가 없으면 생전에 모두 정여를 해버리겠죠. 그죠? 세금만 내려고. 그러면 상속세도 없겠죠. 그 말은 뭐냐면 상속세가 있으려면 증여세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증여세는 상속세에 대한 보완세다. 저번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 세금 수입의 대부분은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이 세 가지라 그랬죠. 상속증여세는 사실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되지 않는다. 상속증여세는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지만 세법 규정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상속증여세가 총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옛날에 2000년도에는 1.2%였는데 최근에는 3.4%까지 올라갔습니다. 금액으로 봐도 상속세 증여세가 5천억대였는데 20년 만에 4조, 6조 가까이 됩니다. 증여세가 항상 조금씩 많습니다. 상속세보다는. 그럼 이렇게 이제 상속증여세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경제 규모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부동산 상속증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부동산은 이렇게 장기간으로 보면 항상 우상향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상속증여세도 늘어난다. 그 다음에 이제 증여세가 이렇게 또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은 사람들이 사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생전에 증여를 많이 한다. 그만큼 이제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상속증여세를 그대로 유지해야 되느냐 아니면 폐지해야 되느냐 그런 찬반 논란이 많이 있는데요. 일단 상속증여세를 유지해야 된다는 쪽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어떤 기회의 균등이라는 사회적 정의를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상속증여세가 필요하다. 이 금수저죠, 그죠? 부의 집중이라든지
대물림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상속정연세를 유지를 하든지 아니면 더 강화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 상속정연세를 완화를 해야 된다. 세율을 낮춰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지금 현재 대부분의 자산은 고령층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노인들은 자산은 많지만 소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래서 정여세 같은 것을 낮춰주면 미리미리 이 젊은이들한테 정여를 해서 저성장 고령화 사회에서 좀 소비를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경제도 활성화될 것이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같은 그런 상당히 이제 기회균등 이런 조세정의 이런 걸 강조하는 국가에서는 상속정의세를 폐지하거나 완화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속정의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상속세 같은 경우는 유산세 방식이라 그러고 정여는 유산취득세 방식입니다. 자, 말이 좀 어렵지만 한번 보시면 유산세 방식은 이 돌아가신 분의 재산 100억이다. 그럼 이 100억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을 합니다. 한꺼번에. 그러면 이 제일 높은 세율, 누진세율 50%가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그 전체 세금을 각각 나누어서 내면 됩니다. 그렇지만 정여세 같은 경우는 유산취득세라 그러는데요. 만약 100억을 정여를 받았으면 25억씩 정여받았겠죠. 그죠? 그럼 이 25억에 대해서 각각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럼 아까하고 틀린 게 뭐냐면 이 누진세율, 이 높은 세율이 낮아지죠. 아까는 50%였는데 이건 40% 정도 됩니다. 그러면 각자 납부하는 세금에다 곱하기 4를 하더라도 옛날 세금보다는 상당히 줄어든다. 10억 정도가 줄어들죠. 그죠? 요게 이제 유산세 방식이랑 유산취득세 방식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최고 세율은 지금 상속세가 50%입니다. 일본은 55%고, 일본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고, 우리나라가 두 번째입니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보면 평균이 한 25%? 이 정도죠. 실제로 없는 국가도 많습니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이런 국가들은 상속정여세가 없다. 상속세가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금은 잘 알고 계시죠? 금은 그 무게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비싼 보석에 속합니다. 여기 보시면 만년필이 있고 그 다음 등산용 칼이 있습니다. 여기는 달러, 1달러짜리 지폐가 있고요. 보면 이 1g짜리는 이 만년필 촉보다 적죠. 크기가 아주 얇은 크기입니다. 1g이라 그러면 진짜 가벼운 그거죠, 그죠? 보통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는 한돈은 3.75g입니다. 요거 5g하고 1g 요 사이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골드바라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금 1kg짜리입니다. 1kg짜리 골드바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이 등산용 칼보다 접었을 때 등산용 칼만한 그런 길이입니다. 그 다음에 높이 별로 두껍지도 않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핸드폰 크기보다 조금 작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금 한돈이 요즘 한 30만 원 하니까 3.75g에 30만 원 하니까 1kg 정도면 거의 8, 9천만 원 할 겁니다. 시가로. 그러면 사과상자에 옛날에 이제 사과상자로 좀 뇌물 많이 주고 그랬죠. 요즘은 안 그렇지만 이 사과상자에 5만 원권을 넣으면
5만원권으로 꽉 채우면 한 6억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금으로 이 골드바로 채우면 거의 580kg가 들어갑니다. 시가로 따지면 460억이 넘어가죠. 그만큼 금은 이 크기에 비해서 상당히 고가이다. 그러므로 이게 이제 상속정형에 많이 이용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재밌는 이야기지만 이 5만원권 상자, 사과상자 한 박스 있고 금 한 박스 있을 때 어느 것을 가지고 도망가겠어요? 지금 경찰이 뒤에서 쫓아오고 있으면. 당연히 사과상자 5만원권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무거워서 못 들어요, 도저히. 그죠? 여러분들 현재 있는 전 세계에 있는 금을 다 모아보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잘 상상이 안 가죠? 무게로는 16만 6,500톤이라고 합니다. 그 크기가 어느 정도 될 거냐? 이 전 세계에 있는 금을 모두 녹여가지고 이 정육면체로 만들어 보면 이겁니다. 높이는 거의 아파트 6층 높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올림픽 수영장 많이 보셨죠? 올림픽 수영장이 거의 한 25m, 50m 정도 되는데 거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게 트럭 길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전투기 길이가 있습니다. 이건 일반 주택이고요. 그 생각보다 크지가 않죠. 전 세계의 금을 다 모아도 이 정도 크기밖에 안 된다. 그만큼 이제 무게에 비해서 가치가 많이 나가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제 가지고 있는 양이 17만 톤 정도 되니까, 지구에 매장되어 있는 매장량도 뭐 20만 톤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구에 있는 금은 유한하다. 그만큼 가치가 높고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자, 골드바 관련해서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 강남에 이제 어떤 사무실에 이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서 이제 소방관들이 와서 불을 다 끄고 뭐 상당 부분 다 탔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 사무실이 누구 거냐? 어느 이제 강남의 땅 부자 할아버지가 노년에 이제 여기 사무실을 쓰다가 치매에 걸리셔가지고 결국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사무실을 불이 났으니까 다시 이제 공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들이 물론 이제 가족들은 그 상속시 신고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불이 난 사무실을 공사를 하는데 여기 책꽂이 있죠, 책꽂이. 책꽂이를 딱 인부들이 드러내니까 그 밑에 이상한 박스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덜쳐보니까 가방 안에 골드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kg짜리 골드바가 135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공사인부가 한 명이 그걸 발견을 했는데요. 일단 그 사람은 다시 이걸 덮어놓고 퇴근을 했죠. 다른 사람이랑 다 같이 퇴근을 하고 밤에 혼자 와서 이제 요 가방을 가져갑니다. 135kg니까 엄청 무거웠겠죠, 그죠? 물론 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여자친구랑 도망을 갔습니다. 그 당시 시가로 뭐 한 135개니까 100억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 식구들은 이제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상속인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가져간 공사인분은 이거를 공식적으로 팔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8천만 원짜리다 하나에, 그러면 한 반값에 하나씩 들고 가서 검은방에 가서 뭐 4천만 원에 팔고
5천만 원에 팔고 이런 식으로 돈을 조달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돈이니까 흥청망청 썼겠죠. 뭐 술집에도 가고 뭐 멋있는 외제 자동차도 사고 하여튼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제 돈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이 남자가 다른 여자한테 눈을 돌립니다. 이 공사인부가 술집에 갔다가 그 술집 접대부랑 이제 눈이 맞아요. 그래서 남은 이 금을 가지고 그 눈이 맞은 여자랑 다시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 그 버림받은 여자는 어떡하겠어요? 가만히 있겠어요? 당연히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내 남자친구가 이 골드바 135개를 가지고 쓰다가 도망갔다. 그 경찰이 이제 추적해서 결국엔 잡은 거죠. 실제로 이제 잡아보니까 다 쓰고 한 60개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반 정도 쓰고. 그래도 뭐 한 60억, 5, 60억 정도 되니까 상당히 이제 큰 금액이죠. 그걸 이제 가족들한테, 상속인들한테 돌려줬습니다. 그 상속인들은 상당히 좀 황당하죠. 이게 어떻게 됐냐면, 이 할아버지가 이제 딸을 팔고 그 돈으로 이 골드바를 하나씩 둘씩 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딸들한테 주기는 그렇고 나중에 주려고 이렇게 사무실 안에 모아놓은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치매가 걸리는 바람에 가족들한테 말도 못하고 그냥 돌아가신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게 과연 상속세 신고 대상인가? 결론은 상속세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135개에 대해 상속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상속세라는 건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짜에 가지고 있는 재산, 전 재산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상속인들이 몰랐다 그러더라도 어차피 비상속인이 돌아가실 때 이 재산이 있었으므로 그 약 100억에 상당하는 상속재산을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상속인은 좋아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100억 관련한 상속 신고를 하면 결국 한 50억 정도는 상속세를 내야 되니까 이 받은 금액, 받은 골드바 다 팔아서 세금 내면 끝입니다. 그죠? 물론 이제 흥청망청 쓴 거는 회수를 못 하겠죠. 실제로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사실은 이제 골드바를 부자들은 상당히 많이 이제 금고에 가지고 있고 이게 이제 추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수시로 정혈을 한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상속을 할 때도 회피하려고 이 골드바를 많이 이용한다는 겁니다. 상속세 및 정여세법은 상속세법 조문이 있고 정여세법 조문도 있고 그 다음에 양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조문이 있습니다. 우선 상속세법 조문을 보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뭐고 상속재산이 어떤 거고 상속세를 비과세하는 게 어떤 거고 그 다음에 공제를 어떻게 해주고 과세표준세율 이런 게 있습니다. 다음 정여세법도 마찬가지로 정여세 과세 대상이 있는데요. 정여세는 특이한 게 이제 정여세 완전 포괄주의라고 있습니다. 정여에 해당되면 무조건 다 과세하겠다. 그런 원칙을 이제 천명한 거죠. 그 다음 이제 정여 유형을 쭉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래는 전부 다 정여로 본다. 그 다음 정여로 추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 정여로 의제하는 게 있습니다. 정여 추정은 요런
뭐 재산 상태라든지 소득 상태 등으로 봐서 이 재산 취득 자금이 확실치 않으면 정해받은 걸로 보겠다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그 확실하다는 취득 자금 확실하다는 증빙 자료가 있으면 추정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해 의제는 무조건 정해로 보는 것. 명의 신탁을 하면 무조건 정해로 본다. 여러 가지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정도. 그 다음에 뭐 정해 공제 요거도 마찬가지로 과세 표준 세율 각각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속세하고 정해세하고 공통으로 적용되는 조문이 있습니다. 1조, 2조에 나오는 목적, 정의, 그 다음에 31조, 60에서 66조, 이 평가 관련한 조문입니다. 부동산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유가증권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런 평가 관련한 조문은 상속세, 정해세에 공통적으로 적용을 한다. 그리고 신고납부 관련해서도 공통으로 적용되는 조문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정해세에 대해서 이제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